클리프 버튼을 잃고 표류하게 된 메탈리카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이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보단 둘이, 둘보단 여럿이 함께하면 더 좋은 신나고 재미난 음악 이야기 송악솔. 네, 지난주에 이제 메탈리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클리프 버튼이 이제 사고로 네, 목숨을 잃고 이제 좀 갈 길을 잃은 메탈리카가 어떻게 되냐에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 전에 스튜디오가 조금 그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화가 생겼나요? 에어컨이 생겼어요. 응? 왜 안 틀어줘요? 틀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또 있으면은 또 소중한지 몰라. 조금 그 날이 덥고 그래가지고 좀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네. 자, 이제 이어서 또 얘기를 할 건데, 네, 그 3집을 내고 이제 투어를 돌다가 네. 스톡홀름 쪽에서 이제 사고가 났다고.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유럽 투어 중에 그쵸. 버스 전복 사고가 나서 클리프 버튼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멤버들이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는 막 예, 방에 틀어박혀갖고 이제 술만 마시면서 예. 클리프 어딨어? 이러면서 막 그랬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투어가 근데 남아있는 상태 아니었나요? 투어요? 네. 아, 투어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투어가 끝나고. 끝나고 그렇게 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한동안 또 슬럼프에 좀 빠져 있었겠네요. 제가 날짜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여기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날짜가 정확히 몇 월 며칠이었죠? 9월 27일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네. 연도는 86년도였고요. 네. 메탈리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때 너무 상심을 해가지고, 우리 해체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까지 갔었대요. 거의 이제 파국에 예, 까지 갔었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클리프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그런데 클리프의 이제 유족들, 이제 클리프의 부모님들이 네. 괜찮다, 너네 계속해도 좋다. 네. 약간 요런 말씀들을 좀 해주세요. 또 어른의 자세를 보여주셨네요. 또. 이제 이런 클리프의 이제 어머님, 뭐 아버님 요런 분들의 이제 말씀들이 또 감화가 돼가지고 이제 새로 베이시스트를 또 구합니다. 어떤 분이시죠? 이제 클리프의 부모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뭐 오디션을 했다라고 하는데 메탈리카가 이전에 되게 유명한 밴드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마스터 오브 퍼펫 이후로 뭐 거의 언더그라운드 이제 전설 같은 밴드가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베이시스트가 없고 이제 새 베이시스트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경쟁이 꽤나 치열했었는데 결국에 베이시스트가 뽑히게 됩니다. 네. 어느 분이시죠? 역시 메탈 밴드인데 플로썸 앤 제썸이라는 밴드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 밴드인데. 저도 막 그렇게 많이 들어본 밴드는 아닌데 여기 출신의 베이시스트가 이제 메탈리카에 합류를 하게 돼요. 네. 그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제이슨 뉴스테드입니다. 제이슨 뉴스테드. 네, 메탈리카의 본격적인 이제 클리프 버튼 이후에 또 다른 베이시스트가 들어오게 되죠. 이제 또 한 축이 돼서 예. 이제 또 메탈리카와 함께 활동을 하게 되는. 예, 그렇게 해서 새 베이시스트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약간 그 좀 뭔가 좀 의식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대요. 의식적인. 예, 그 이제 클리프의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이제 아들의 뒤를 이어서 당당하고 그리고 부디 몸 조심하시게 뭐 약간 요런 식의 당부를 받고 메탈리카의 새 베이시스트로 이제 제이슨 뉴스테드가 들어오게 되죠. 이제 또 멤버 교체가 됐으니까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좀 아픈 사건이 있었지만 상처가 있고 사건이 있었지만 좀 이제 또 새 술은 또 새 부대에 담아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마인드로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됐을 텐데. 그래서 86년도 9월에 클리프 버튼이 그렇게 사고로 떠났잖아요. 그렇죠. 다시 투어를 재개하게 된 게 86년도 11월이에요. 불과 몇 개월이 안 된 상태였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로 이게 메탈리카가 가만히 보면은 블랙 앨범 이전까지는 정말 쉴 새 없이 달렸던 밴드예요. 어떻게 보면 좀 멘탈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되게 외유내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겉으로는 이제 조금 더 슬퍼하고 했지만 어쨌든 우린 또 달려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예, 그렇죠. 달리려고 했으니까 2개월 만에 또 정신을 또 잡고 대단합니다 진짜. 예. 괜히 이게 그 빅네임 밴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부지런해야 돼요. 네. 네. 대단하다. 이런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한 동기도 필요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투어를 계속 이제 이어서 했고, 예. 그러면 4집 이제 새로 멤버 교체가 되고, 네, 그렇죠. 이제 새 앨범도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뉴스테드가 들어온 다음에 앨범은 언제 또 출시가 된 거죠? 일단 4집 같은 경우에 앨범 제목이 End Justice for All인 거고요. 네, 1988년도에 발매가 됩니다. 요게 또 앨범 커버가 또 예. 그 또 우리 이제 법원 가면 있는 그 저기잖아요. 정의의 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정의는 모두에 위한 것이어야 된다. 예. 좀 그런 의미를 담은 앨범인데 앨범 그 제목이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정의의 여신이니까 좀 뭐랄까 이 느낌이 좀 저는 그 강단이 있고 딱 똑바라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 앨범 컷만 딱 보면 요 곡들 이 수록곡들이 좀 이런 같은 이 앨범 커버 같은 좀 느낌인가요? 아니면은 그 기존에 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딴 좀 스래시한 그 스래시 메탈이라는 그 딱 그 메탈리카의 그런 기조로 계속 가는지. 예, 앨범 커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앨범 커버가 그 정의의 여신이잖아요. 근데 그쵸? 자세히 보시면은 묶여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인데 이게 천칭이라는 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묶여 있다. 예. 그러면은 좀 예상이 되시나요? 정의는 죽었다 뭐 그런. 죽었다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억압되어 있다. 어떤 그 사실은 마스터 오브 퍼펫도 이전에 마스터 오브 퍼펫도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 곡 자체가 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주인에게 부려지는 인형 같은 지금 존재다 이런 식으로 약간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End Justice for All 요 저스티스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좀 더 다크하고 어떤 사회 비판, 좀 더 풍자적인 그런 어두운 메시지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좀 사회의 좀 어두운 면, 그러니까 이면을 좀 다루는. 예, 그렇죠. 근데 좀 이런 밴드들이 많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긴 해요 보면. 예. 전에 뭐 다른 밴드들도 보면 가사가 굉장히 좀 심오한 막 현재 뭐 우리 지금 돌아가는 메시지를 담은 그런 곡들도 많은데 메탈리카가 좀 유독 좀 그런 곡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메탈리카 같은 경우에는 2집 기억하십니까? 네, 2집에서 우리가 크리핑 데스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이 크리핑 데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뭐였었나요? 그 출애굽기를 모티브로 한 곡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성경의 그 출애굽기를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건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그레시브 락의 영향을 받은 어떤 그런 컨셉이거든요. 네. 프로그레시브를 이제 좀 받아들인 컨셉이다. 그리고 이 집에 보면은 연주곡이기는 합니다만 콜 오브 크툴루라는 곡도 있어요. 크툴루. 예. 그 이제 크툴루 신화. 예, 그렇죠. 그 러브크래프트의 그 크툴루. 그 러브크래프트라는 분이 이제 만든 신화죠. 예, 그렇죠. 그 크툴루 보면 약간 좀 굉장히 어둡습니다. 좀 뭐 코스믹 호러 뭐 요런 장르라고 하는데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은 저는 그 좀 느낌이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축축한 좀 습기가 넘쳐 흐르는 방에 들어간 기분이었거든요. 그 해산물 아닌가요? 생긴 게? 그쵸 좀. 아무튼간에 그런 어떤 특정한 컨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스터 오브 퍼펫부터는 좀 더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 저스티스 앨범으로 넘어오면서는 훨씬 더 어둡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부조리들을 꼬집어낸다는 거죠. 사회에 대한 부조리. 약간 좀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약간 잔소리하는 부모들 말고 좀 더 약간 막장인 부모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모들에 대한 어떤 그런 쓴소리라든가. 그리고 여기 대표곡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이라는 노래를 꼽는데 원. 예. 아 이것도 굉장히 또 유명한 노래죠. 이 원을 보시면은 저는 일단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한 사람의 그 전쟁에 나간 병사의 이야기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었어요. 예, 신체도 뭐 결손이 되고 그래가지고 나는 살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는 그냥 단 하나의 존재. 예. 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상당히 다크합니다. 이때 근데 제 기억으로는 좀 요때 음악들이 그러니까 네. 요때 메탈리카 음악들이 좀 어두운 느낌이 꽤 많았거든요. 리프도 그렇고 사운드도 예, 그렇죠. 좀 뭔가 이게 어둠 속에서 예. 막 종 하나 치는 거 있잖아요. 좀 큰 종.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예. 뭐 제가 좀 들었을 때가 꽤 오래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4집 때 이제 들어오고 나서 사실 좀 뭐랄까 새로운 mem버가 들어오면은 예. 이제 기존 팬들이 이제 뭐 반발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전 멤버가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예. 이제 새로운 멤버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예. 뭐 멤버들이야 뭐 다 저기 당연히 환영하고 해서 이제 계속 꾸려 나가겠지만 예. 그 뭐 대중적이라든지 뭐 좀 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팬들의 반응은 글쎄요. 저는 제이슨 뉴스테드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뭐 그렇게 막 정훈 씨는 그렇게 반발심이 없었다. 네. 그 다른 팬들 그러니까 막 좀 이후에 뭐 평론가들이나 이제 이런 그 평에 대해서도 좀 어땠는지. 제이슨 뉴스테드 그러니까 일단 클리프 버튼하고 제이슨 뉴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안 당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긴 했어요. 그렇죠. 네, 클리프 버튼이 너무 안타깝게 떠났고 그리고 메탈리카의 굉장히 큰 축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리고 클리프 버튼이 있었던 시절에 나왔던 메탈리카의 작품들이 대표곡들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클리프 버튼을 무시할 수가 없고 거기에 제이슨 뉴스테드가 많이 비교를 당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제이슨 뉴스테드가 연주는 참 잘해요. 테크닉적으로는 나말할 부분이 없는 사람인데 메탈리카 내에서 어떤 그 작곡에 대한 그런 입김이라든가 밴드 내에서의 입지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제이슨 뉴스테드에 대해서 클리프랑 또 비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런 사연도 있어요. 좀 저평가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뭐 극단적으로는 클리프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시스트 분들은 아실 텐데, 네. 그 핑거 베이스랑 네. 이제 핑거링 기타 피크 있잖아요. 그렇죠. 피크 베이스. 피킹 베이스. 그거를 이제 차이를 들면서 제이슨 뉴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가락 부상을 당해가지고 네, 피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어떻게 보면 후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자기가 극복을 해낸 케이스인데. 네. 근데 클리프는 손가락으로 치잖아요. 그렇죠. 베이스는 원래 좀 핑거링이 보통은 스탠다드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이건 좀 심했나 좀. 아니 연주자들이 이게 좀 연주 스타일이라는 게 사실 그 뭐 기본은 누구한테 배울 수 있어도 좀 뭐랄까 자기 스타일을 만들다 보면은 좀 남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연주를 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제 막 드릴로 연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신한 방법인데도 하고. 사실 핑거랑 피크 쓰는 거는 막 그렇게까지 막 비교당할 정도인가 싶을 정도인데 이거는 좀 약간 극단적으로는 너가 클리프를 뛰어넘으려면은 손가락으로 연주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클리프의 아래일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의 이거는 거의 비난이죠. 이거는 요즘 말로 그냥 억까라고 하죠. 이거는 억지로 정말 억지로 까는 거예요. 억지로 까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물어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확실히 그런 글쎄요. 저는 제이슨 뉴스테드가 상당히 메탈리카에 기여를 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식의 비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좀 그 원인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저스티스 앨범 같은 경우에 네. 참 안타깝게도 베이스 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에? 밴드의 주축인 소리가 안 들린다고? 네, 베이스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프로듀싱으로 뭉개놨어요. 베이스를. 아, 뭉개놨다. 네. 좀 약간 좀 정확하게 잘 들리는 그런 베이스가 아니다. 예. 어. 아 이게 제이슨 뉴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주를 잘하는 연주자예요. 네, 어떤 그런 프로듀싱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간의 경력이. 네. 네, 그리고 그냥 내가 연주를 깔끔하게 잘했다 요런 거에 사실은 만족하는 수준의 그냥 정말 플레이어였던 거죠. 아, 그냥 네. 연주자다. 그냥. 네. 그런데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메탈리카는 누구와 누구의 투톱 체제였죠? 제임스 해필드랑 이제 예. 드럼인 라스 울리. 예, 라스 울리의 입김이 좀 많이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창립자니까 좀 네. 입김이 셀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와서 들어보면 참 라스가 되게 의도적으로 네. 베이스 더 낮춰 이런 주문을 계속 했었어요 엔지니어들한테. 네. 아니 이거 괜찮은 거야? 정말 엔지니어들도 의아해가지고 다 막 제임스 해필드한테 막 물어봤대요. 야, 얘 제정신이냐? 거의 안 들려. 아니, 더 낮춰. 이거는... 내 드럼이 더 돋보여야 돼. 아, 좀 약간 그런 네. 거네. 좀 내가 더 튀고 싶은 거야. 네, 그도 그럴 게 이 저스티스 앨범 같은 경우에는 메탈리카 앨범들 역대 앨범들을 통틀어봐도 어떤 그런 변박자라든가 네. 그런 프로그레시브한 사운드적 특성들이 가장 두드러지는 앨범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박자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커요. 아, 네. 좀 드럼의 약간 중요도가 좀 높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튀게 하려고 베이스를 예, 그렇죠. 이제 라스는 우리가 이런 것도 녹음할 수 있구나. 예. 그러면 내가 좀 더 돋보여야겠지. 예, 요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자기 딴엔 좀 이제 실험적인 시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좋게 말하면 예. 나쁘게 말하면 사실 그냥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앨범이 그래도 많이 팔렸어요. 그래도 뭐 그동안에 메탈리카의 또 네임 밸류라는 게 또 있으니까 예. 그 뭐 팔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라스가 설마 이런 뭔가 결과물을 네. 예,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야 결국에는 이게 돈을 벌어주잖아. 이렇게 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책임을 크게 물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뭐 어떻게든 돈만 벌었으면 됐다. 네. 제이슨 뉴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하긴 또 막상 이제 곧 갓 들어온 신입이 네. 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하극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지금 분위기도 안 좋아. 네. 그 자기 이제 전임에 있던 분이 그 어떻게 보면 순직을 했어. 네, 그렇죠. 내가 들어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또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이제 그 원래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나대네? 나대네. 열받네? 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뭐 근데 사실 지금 근데 이 좀 대우를 보면은 사실 멤버라기보다는 좀 네. 그냥 세션, 그러니까 그 죽은 클리프 버튼을 대체할 세션을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이 크단 말이에요. 아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뭐 잘 됐으니까 잘 됐으면 됐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이거는 멤버를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조금 직원을 고용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근데 제이슨 뉴스테드가 사실 메탈리카에 막 그렇게 적응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적응은 잘했다. 네, 적응도 잘하고 그리고 라이브 이 시기쯤에서 이제 라이브 영상들을 꽤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제이슨 뉴스테드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 가장 그 메탈리카 라이브 내에서 보면은 가장 빛나는 멤버가 누구였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제이슨 뉴스테드가 아마 가장 임팩트가 있지 않나. 네. 보통은 이제 좀 프론트맨들, 네. 보컬이나 이제 뭐 기타리스트들이 좀 그렇게 되는데 또 메탈리카는 또 베이스가. 네. 근데 또 보면은 클리프 같은 데도 그렇고 보면 좀 멋있어요. 잘 생겼어요. 네. 또
그 저번에 말했던 그 론총무. 아 론총무. 론총무도 아 론총무도 예, 굉장히, 이목구비가 되게 예. 예, 진합니다. 남자다운 느낌이 있어요. 또 멋있어요. 또 예. 그 지금 그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찾아본 게 있었는데 네. 그 언제였지? 언제 라이브 때 한번 론 맥고브니까 이제 무대 같이 올라서 공연한 적이 있다. 아 그게 메탈리카 30주년. 네 맞아요. 공연이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네. 봤었을 거예요. 그때도 굉장히 좀 그 시절의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아 근데 또 이게 론이 사실 데이브 머스테인 때문에 나갔잖아요. 그쵸. 데이브 머스테인이 좀 크게 잘못을 했잖아요. 네, 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막 제임스 헬필드랑 이렇게 관계가 막 틀어지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예. 그럼 이건 사실 그 론이 대인배인 걸로 합시다. 론이 대인배인 것도 대인배인데 이게 나중에 그 론 맥고브니가 메가데스 공연에도 초대를 받아요. 이건 좀 이상한데. 네, 저는 이건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날 괴롭히던 애가 네. 우리 파티할 건데 올래라고 하는 네. 거랑 뭐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사실 론도 되게 그 베이시스트로서는 아니었지만 되게 중요한 멤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매니지먼트 지들은 그냥 쿵짝쿵짝만 하는 애들이었잖아. 네. 근데 그런 뭐 매니지먼트라든가 어떤 총무 역할을 굳이 그렇게 솔선해서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성격이 좋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거를 또 이제 맡아서 했던 사람이었던 거고 이게 또 없어야 소중한 줄 안다고. 그러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잠깐 3,000% 빠졌지만 네, 아무튼 4집은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5집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5집 전에 네. 뭐가 또 있나요? 네. 뭐죠? 이 저스티스 앨범이 네. 그래미에 노미네이트가 됩니다. 아 그래미. 또 음악한 사람 모두가 꿈꾼다는 그. 그런가요? 저는 아닌데. 뭐 아무튼. 뭐 일단 받으면은 되게 영예로운 그런 상이긴 하죠. 상 준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88년도에 나온 앨범이잖아요. And 네. Justice for All이. 그리고 이듬해에 여기 수록곡인 원이 그래미에 노미네이트가 됩니다. 그때 이제 새로 이제 신설된 분야가 있는데 하드록 메탈 퍼포먼스 분야에서 이제 노미네이트가 돼요. 장르가 좀 추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수상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하드록 메탈인데 제스로툴이라는 밴드가 수상을 합니다. 제스로툴. 예. 제스로툴은 하드락이나 메탈 쪽이 아니고 좀 더 포크록 계열의 밴드였죠. 예. 좀 더 순한? 예. 그런 밴드인데 순한? 순한? 뭐 아무튼 제스로툴이 상을 받았다. 네, 제스로툴이 수상을 하게 되고 여기에 메탈리카가 좀 그래미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후보는 올라갔는데 예. 상은 못 하는데 전혀 뜻밖의 사람이 받으니까 예, 그렇죠.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네. 예, 하드록 메탈이잖아. 우리 그리고 메탈리카란 말이야. 이름부터 우린 메탈인데. 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또 신설됐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상을 받으면은 예. 아무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또 타이틀도 가져가는 거고 더 좋을 수 있는데 예. 이거를 전혀 뜻밖의 사람이 가져갔다. 예, 그렇죠. 이건 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네. 아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나요 이제? 뭐 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기분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예,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이름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다음 앨범이 나와야죠. 또 이제 일을 좀 갈고 다음 앨범을 준비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앨범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미에서 또 쓰디 쓴 고배를 마시고 다음 앨범을 준비를 했는데 이 다음 앨범이 또 굉장히 또 메탈리카 내에서는 또 유명한 앨범이잖아요. 메탈리카의 정규 앨범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한 앨범이죠. 네. 베스트셀러다. 네. 또 셀프 타이틀. 네, 셀프 타이틀 그리고 블랙 앨범이라고. 네, 많이 이제 블랙 앨범이라고 많이
하세요. 네. 네, 비틀즈의 화이트 앨범이 있다면은 우리 메탈리카에는 블랙 앨범이 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좀 더 어둡다. 네. 뭐 그런 뭐 뜻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5집. 5집이 또 이게 저는 사실 메탈리카를 처음 들은 앨범이 5집이에요, 또. 그렇습니까? 네. 이거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정훈 씨가 저 추천해 줬었거든요, 이 앨범. 아, 그런가요? 네. 이 고등학교 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그때 빌려줘서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좀 저는 여기서 딱 기억나는 트랙이 뭐 아무리 그래도 역시 이 곡이죠, 엔터 샌드맨. 엔터 샌드맨. 네. 이게 처음부터 되게 그 뭐라 할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좀 약간 어두운 밤에 막 종이 땡땡 울리는 느낌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뭐야? 뭐 좀 표현하면 그런데 뭐 아무튼 좀 사실 저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메탈이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메탈이라는 그 밴드 그 음악 자체가 좀 그런 그 이미지였거든요. 예.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좀 이 곡이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느끼던 그런 메탈의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예. 사실 좀 편견이 좀 깨지긴 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장르도 굉장히 노래가 음악이 좋고 멋있구나라는 거를 좀 그때 느꼈거든요, 제가. 그렇군요. 2, 3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메탈리카를 처음 입문하게 됐는데, 정훈 씨는 이 앨범 어떤 곡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도 엔터 샌드맨 좋아합니다. 뭐 다른 곡은 없나요? 다른 곡들도 뭐 새드 버트루라든가 뭐 Nothing Else Matter 그리고 뭐 Unforgiven. 네, Unforgiven은 뭐 메탈리카 발라드 중에서도 손꼽는 그런 트랙이죠. 그렇죠. 근데 이 앨범이 나오기 이전에 네. 그 한번 이 앨범이 91년도에 발매가 됐는데 네. 그 이전에 한번 상황들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죠? 91년도예요. 네. 뭐가 있었을까요? 91년도에 막 좀 세계적인 그런 적인가요? 미국 대중음악계 그리고 락앤롤의 일대 혁명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뭐죠? 너바나가 나오죠. 그 전설의 그 마이클 잭슨을 이겼다는. 예, 맞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쇼킹했죠, 당시에. 네, 상당히 쇼킹한 앨범이 나왔었는데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 네. 이 헤비메탈이라는 음악은 사실 상업적으로나 어떤 이런 대중적인 인기도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그러니까 별로 돈이 안 되는 음악이었어요. 좀 이제 지는 해와 같은. 80년대 후반에 어떤 그 헤비메탈 이런 메탈 음악 쪽에서 인기가 있었던 음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네. 글램 메탈 쪽이었어요. 글램 메탈.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머틀리 크루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좀 잘 나갔었던 밴드가 이제 건즈 앤 로지스, 그리고 뭐 데프 레퍼드, 그리고 스키드로우. 스키드로우. 정말 글램 메탈의 어떤 그런 황혼기를 이렇게 불태우고 간 밴드들이죠. 회광반조 같은. 그런 밴드들이 상업적으로 인기 있었어요. 네. 또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정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 헤비 메탈의 계보, 요 스래시 메탈 요런 밴드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좀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었다. 그런 밴드들은 사실 그렇게 팔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반등해서 더 인기를 얻기가 요런 음악들만으로는 인기를 얻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리고 글램 메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좀 패턴이 비슷하고 뻔한 거야. 좀 약간 질리고 있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막 계속 먹다 보니까 입에 물리잖아요, 사람들이. 좀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대안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음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게 얼터너티브 락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배경들이었어요. 좀 약간 이제 좀 지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의도로 좀 약간 자양강장제 같은. 그러니까 여기 이런 그 헤비메탈과 이 스래시 메탈이 저물고 있는 이 과도기적인 부분에 메탈리카가 거기에 껴 있었던 거죠.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메탈리카도 좀 시류를 좀 애매하게 타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아니 한때는 우리는 스래시 메탈의
그 언더그라운드의 전설이었어. 맞아요. 네. 그 3집 내고 우리도 이제 그 제왕의 자리에 네. 좀 있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막 네. 우리 80년대 후반까지는 좋았거든. 네. 갑자기. 근데 어느 한순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뭔가 이렇게 막 제왕 소리를 못 하게 되는 거야. 좀 나쁘게 말하면 좀 퇴물 취급 네. 받고 거의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네. 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했던 딱 그런 시기네요. 예. 그래서 메탈리카가 이때부터 이제 프로듀서가 바뀝니다. 이제 좀 다른 사람과 한번 작업을 해서 네. 그 전까지의 앨범은 이제 플레밍 라스무센이라는 프로듀서랑 계속 같이 작업을 했었고요. 네. 이번에는 프로듀서가 바뀌었어요. 밥 락이라는 분이 이제 프로듀서로 들어옵니다. 이름부터 락. 네. 이름부터가 락이에요. 이름부터가 락이죠. 이분은 락을 했어야 되는 분이었네요. 네. 실제로 밥 락 같은 경우에는 뭐 락 음악을 하시기도 했었고, 그 이미 이전에 프로듀서 이전에 이미 그 사운드 엔지니어로 먼저 네,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뭐 본조비 같은 경우에 네, 본조비 5집에서 참여를 했었고, 네. 그리고 머틀리 크루의 5집 그 닥터 필굿의 프로듀서였죠. 굉장히 굵직굵직한 앨범을 또 예. 담당했었네요. 예. 그리고 메탈리카의 5집을 맡게 됐어요. 이게 사실 제일 큰 커리어가 아닌가. 네. 밤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락 밴드들의 어떤 프로듀싱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은 네. 그 팝 가수들도 프로듀싱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락뿐만이 아니고 어떤 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좀 더 뭔가 풍성한 어떤 믹스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좀 더 뭔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올라운더 스타일이었네요. 그런 프로듀서였었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분이 그러니까 아까 그 지금 팝뮤지션들도 좀 했다고 했는데 좀 우리가 알만한 좀 대표적인 가수들이 좀 있을까요? 혹시 마이클 부블레라고 하십니까? 네. 뭐 이름은 예. 워낙 유명한 분이라. 벌써 이걸로 끝인가요? 정리가? 누굴 더 얘기해줘야 돼요? 마이클 부블레 안 유명해요? 뭐 사실, 저만 압니까?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사실 끝나긴 했는데 정리가. 아니 본조비 얘기하고 머틀리 크루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또 굵직굵직한 분들을 맡았는데 그러면 이분과 이제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낸 앨범. 이 앨범 5집에 대해서는 좀 뭐 다른 뭐 뒷이야기는 없었나요? 이 앨범이 일단은 본인들이 처음 시도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메탈리카가 이 작업 스타일이 어떤 식이냐면은 프로듀서랑도 싸워요. 싸운다고? 네. 그러니까는 라스와 제임스의 투톱 체제잖아요. 이 두 명이 곡을 써와. 이 두 명이 곡을 써오면은 그거 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야. 야 너는 뭘 이렇게 써왔냐? 야 이거 너무 길어. 뭐 이런 식으로 싸워. 좀 짧게 줄여. 안 돼. 야 그러면은 이게 노래가 망가져.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커크는 거기에 이제 솔로를 그냥 좀 눈치 보면서 올리고 그리고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을 다물고 연주만 해요. 이런 밴드였어요. 굉장히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가.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와중에 프로듀서의 의견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곡을 우리는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작곡 자체를. 그치. 지금 이렇게 너무 중구난방인데 좀 잡아줄 딱 정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건데 그렇죠. 그게 밤락이었던 거군요. 그게 밤락이었는데 사실 밤락도 뭐 물론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약간 그런 좀 기싸움 같은 것도 있었대요. 어떻게 보면 좀 주도권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가? 그러니까 뭐 밤락이 이런 리프에서는 가사를 어떻게 쓸 거고 뭐 어떻게 부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제임스 해필드가 야 네가 와서 불러봐. 아니, 본인이 보컬이잖아요. 아니 내가 하는 거에 껴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 영역이다. 함부로 이제 월권하지 마라. 이게 데이브 머스테인도 그랬는데
좀 해필드도 좀 살벌합니다. 네. 근데 내가 아는 해필드는 좀 되게 유한 아저씨였거든요. 아, 그건 좀 나이 더 이제 먹고서 나중에 좀 바뀌죠. 좀 젊을 때는 좀 그래도 네. 불같았다. 블랙 앨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네, 제임스 해필드가 야, 당신이 와서 불러보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거의 그런 식으로 막 기싸움도 하고 밤락이 그리고 도움도 좀 많이 줬대요. 메탈리카가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튜닝을 낮춘다고 하죠. 다운 튜닝을. 네, 다운 튜닝을 야, 너네 맨날 그 이 정 튜닝으로 하지 말고 튜닝 한번 내려서 녹음해 보는 건 어때? 네, 그렇게 하니까는 곡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달라지잖아. 아, 그렇죠. 좀 그 기타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튜닝을 이제 좀 저음 줄들을 좀 낮춰가지고 좀 묵직한 소리를 낸다고 하죠. 더 좀 어둡고 좀 그거를 이제 이때부터 좀 시도를 했다는 건데요. 예. 뭐 물론 이전에 다운 튜닝 곡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네. 뭐 마스터 오브 퍼펫에서도 이미 시도를 했었고.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좀 더 이제 뭔가 다채로운 표현들을 하게 된 거죠. 뭐 새드 버트루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다운 튜닝을 해서 녹음을 한 거고. 조금 더 표현의 그 영역이 넓어졌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의견들을 서로 이제 막 주고받고 그러니까는 밤락하고도 이제는 정말로 친해진 거야. 이제 메탈리카 멤버들도 이제 밤락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거죠. 처음에는 좀 그래도 좀 간을 봐야 되잖아요. 사실 사람 확실히 만날 때. 밤락 이분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이게 커크 해밋이 막 솔로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계속 갈궈요. 그건 좀 이게 딱 그거네.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좀 기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좀 그럴 때잖아요. 좀 약간 삐죽삐죽 할 때잖아. 만나가지고 일단 경계를 해. 이 새끼 뭐지 하면서 보다가 이게 또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또 친해져요. 또 사람들이. 근데 이 밤락도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물론 메탈리카 멤버들보다 많지만은 약간 좀 그 형 같은 취급을 하면서 좀 동네 형 같은 그러면서 이제 치고 박으면서 이제 앨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뒤로 갈수록 그래도 많이 친해지고 했다니까 그건 다행이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결과물을 이제 빚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얼터너티브 록이 슬슬 뜨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기존의 메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는 없다. 이거를 자기네들도 이제 현실적으로 깨달은 거죠. 조금은 이제 그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존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현실과 이상의 약간 좀 그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작업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블랙 앨범 판매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전 세계 판매량이 일단은 3천만 장 정도로 나와 있고요. 와, 3천만 장. 또 아까도 말했지만 좀 이 장르가 사그러가는 와중이었는데 3천만 장이면은 굉장히 히트를 쳤다는 건데. 거의 이 계열 밴드 중에서는 유일해요. 그 흔히 말하는 4대 천왕들도 들 중에 사실 한 명이니까 그 중에 사실 탑이었다. 그렇죠. 일단 상업적으로는 뭐 메탈리카를 이길 수 있는 밴드가 거의 없어요. 뭐 그렇긴 하죠. 그리고 사실 상업적으로 잘 됐으면은 우리가 더 기억을 했겠지만 사실 지금 메탈 밴드 하면 딱 떠오르는 밴드가 사실 메탈리카 말고는 굳이 찌면 메가데스 정도. 이 앨범이 나오면서 이 어떤 헤비 메탈 그리고 스래시 메탈이라는 거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도가 확실히 반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앨범이 메탈리카의 좀 크나큰 좀 수혜를 가져다 준 그런 앨범이네요. 라스 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앨범을 녹음하면서 조금 다른 그루브를 담고 싶었었다고 얘기를 해요. 약간 어떤 그루브를 예상을 하면 되냐면은 그 ACDC라고 호주의 그 하드락 밴드를 아십니까? 알죠. 우리 그 인사성 밝으신 밴드잖아요. 또 그 호주 하면 떠오르는 또 밴드 아닙니까? 그런 좀 더 뭔가 하드락적인 어떤 그루브 그리고 약간 더 세련된 어떤 팝적인 그루브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융합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해요. 조금 대중성을 가미해보자. 그래서 이 엔터 샌드맨이라든가 그 1번 트랙이 엔터 샌드맨이고 그리고 2번 트랙이 새드 버트루인데 들어보시면은 기존에 좀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질주감이 들어있는 그런 스래시 메탈이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쵸. 네. 좀 막 달린다기보다는 네. 좀 약간 뭐랄까 그 전에는 막 전력 질주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예. 여기는 살짝 좀 가볍게 뛴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앨범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게 메탈리카가 사실은 스래시 메탈의 첫 깃발을 꽂은 밴드이기도 하지만은 그쵸. 자기네들의 이 어떤 장르와 그 자기네들의 음악에 있어서 또 다른 대안을 하나를 냈다라는 거에 되게 큰 의의를 두고 싶어요. 이 블랙 앨범에. 조금 더 얼터너티브하게 갔다. 예. 물론 이거 물론 이게 그 기존의 메탈리카라는 밴드와 그리고 스래시 메탈을 좋아했던 팬들한테는 배신으로 느껴졌겠죠. 그렇죠. 너희들만큼은 네. 정통을 갈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기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반대인 게 그 팬들도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아티스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런 음악이 듣고 싶으면은 본인이 그런 음악을 찾아 들으면 돼요. 아티스트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슬픈 건데 아티스트는 나름대로 시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왜 기존에 그거 안 하냐고 또 야라를 해요 또 사람들이. 근데 예, 또 그쵸. 그것만 한다 그러면 딴 건 안 하냐 또 야라를 해요 또 사람들이. 예. 이게 좀 사실 이런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런 시도를 되게 좋게 본단 말이에요. 예. 뭐 이게 사람이 뭐 꼭 맨날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딴 것도 먹어볼 수 있으니까 좀 오늘은 좀 이거 좀 먹어볼까 하고 딴 것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갖고 막 뭐 네가 우리를 배신했어 이러면서 막 앨범 찍고 이런 거는 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좀 약간 예전에 그 좀 아이돌 팬들을 되게 좀 욕하고 그랬잖아요. 막 그 앨범 막 찍고 막 종이 사진 막 찢어가지고 보내고 그런 거. 그런 거랑 뭐가 다른 거냐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 뭐 비슷하기는 한데 근데 그것도 사실 극단적이긴 한데. 이게 앨범이 되게 잘 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앨범으로 그래미도 수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네. 이제 고배를 마셨지만 네, 고배를 마셨지만은 이 앨범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그래미 수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맺힌 게 있었나 봐. 네, 약간 맺힌 게 있으니까는 나와가지고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올해는 제스로툴이 앨범을 안 내서 다행이네요. 약간 마음에 있었네 이게 좀 있었어 좀 뒤끝이 있네. 그러니까 이런 뒤끝을 좀 남기더라고. 이 그래미랑 나중에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메탈리카. 그래. 상은 이번에 받았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일침 아닌 일침을 했습니다. 이건 또. 네. 되게 좀 이거는 락 정신이 가득 담긴 그런 한마디 아니었나? 락 정신이 뭐죠? 사회 체제에 대한 저항 뭐 이런 거. 예. 그런가? 근데 요것도 또 이제 컨셉을 보면은 뭐 그런 어떤 스래시 메탈의 어떤 그런 사회 비판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프로그레시브 락의 어떤 컨셉들. 네. 뭐 샌드맨 같은 경우에는 엔터 샌드맨 같은 경우에 그 이제 막 잠자는 애들한테 이제 막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옛날 이제 뭐라고 하냐 그런 동화? 네, 그죠. 내용이잖아요. 뭐 귀신 뭐 네. 어떤 그런 요괴의 이야기인데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막 적당히 섞고 좀 더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에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표현의 좀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예. 수비 범위가 넓어졌다.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때도 계속 멤버들끼리 뭐 사이가 그렇게 막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나 보네요. 아닙니다. 이때는 메탈리카의 최고 전성기였어요. 또 하긴 뭐 돈 잘 벌 때니까 또 네. 서로 뭐 싸우고 할 일은 없었겠네. 예. 메탈리카의 최고 전성기였고 이때 요 무렵에 이제 91년도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좀 딱 태어날 때 얘기라서 나이를 이렇게 밝혀도 되나요? 뭐 어때요? 이미 뭐 얘기했는데 뭐 세계사 시간으로 제가 접했지만 네. 사실 이때 어떤 나라가 하나가 붕괴되죠. 네, 소련이 해체가 되죠. 네. 붕괴라기보다는 사실 그 체제가 바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전에 91년도 9월 달에 유럽 투어를 돌면서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연을 해요. 이게 또 유명한 공연이죠. 네. 굉장히. 뭐 거기 그 당시에 관객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야. 네, 100만 명이 넘게 왔대요. 뭐 한 번에 뭐 같은 시간에 다 모였었던 건 아니고 예. 계속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뭐 네. 100만 명 플러스 알파 정도. 그렇죠. 이제 냉전으로 이렇게 뭐 서로 간의 교류가 없던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가 그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문화들을 이제 접하고 그러는 시간이 됐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의 좀 대표적인 이제 밴드로 네. 이제 가가지고 공연을 한 거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 메탈리카가 거기에서 공연을 한 거예요. 와, 이게 그 또 수십만 명 앞에서 이제 엔터 샌드맨을 딱 연주를 하는 거야. 이게 또 그 유명한 사진이 있어가지고 예, 그거에 예, 예.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서 딱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있는 제임스 네. 햇필드 뒷모습이 굉장히 유명한데. 네, 러시아 이제 그 비행장이었대요 거기가. 그 아. 비행장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메탈리카를 연호를 하고 이제 뭐 이 서방 세계의 락앤롤을 막 환장을 하는 거야. 서방 세계의 락앤롤. 네. 아, 그치, 그 당시엔 또 러시아라는 나라가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또 되게 막 로그막도 그러니까 공연 같은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대요. 네. 막 뭔가를 보려면 신고를 해야 되고 예. 그러던 시기였는데 이게 무너지고 이제 자유롭게 막 뭔가를 뭐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시대가 왔으니 예. 사실 그거에 대한 그 쾌감, 기쁨이 진짜 전 사실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렇죠. 상상 이상으로일 텐데 그 와중에 또 가장 핫한 밴드인 그렇죠. 봤으니 그 눈앞에서 봤으니 얼마나 또 신났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가장 이제 처음 연주했던 곡이 엔터 샌드맨이었는데 이거 영상으로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기록물을 그냥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너튜브 보시면 있습니다 이거.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고 그 보시면은 정말 사람이 많거든요. 네. 예. 그리고 막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뭐 장난 아니야. 막 다 같이 뭐 이제 열광하고 뭐 폭죽 터지고 뭐 메탈리카도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연주를 하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막 뭐 따라 부르고 뭐 어이 어이 뭐 이러고 있으니까는 누군가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엔터 샌드맨을 보고 공산주의의 장송곡이라고. 이제 잠들어라. 그게 이제 저는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표어도 있잖아요. 세계는 하나다. 라는 표현 있잖아요. 예. 이제 저는 사실 이런 뭐 장면이나 좀 보면은 그런 말이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예. 그 체제는 다르고 사상은 달라도 예. 즐기고 싶은 그런 모두의 그 마음은 하나라는 걸로 그렇죠. 또 이런 걸로 보여주지 않나.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이제 또 음악으로 맺어지는 그런 엄청난 순간인 거죠. 네. 음악으로 맺어진 이제 도원 결의가 되는 건데. 네, 역시 이 순간은 당연히 메탈리카 멤버들에게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요.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에 남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진정한 스래시의 제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사실 우리가 그냥 빅보 이렇게 해서 4대 천왕 이렇게 불렀는데 네. 사실 이때 기점으로 이미 그 다른 사람들 이제 제후가 되는 거고 이게 황제가 되는 게 아닌가. 예. 좀 더 뭔가 이제 블랙 앨범이 나오고 이런 투어를 돌면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분위기긴 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좀 아까도 정훈이 씨가 말씀하셨지만 또 좀 메탈리카의 최고 정점이라고 보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제 사실 오르는 게 있으면 또 내려가는 게 있다고. 벌써? 저도 이제 이 이후의 앨범들은 사실 좀 평론가들의 그걸 먼저 접하고 들어서 더 그렇게 느낀 것도 있겠는데, 이 블랙 앨범 이후의 앨범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내리막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훈 씨는 안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도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그거는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남은 또 그 앨범, 블랙 앨범 다음 앨범이죠? 로드 얘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블랙 앨범 다음 앨범이 이제 로드인데, 그리고 사실 이 앨범 다음에 리로드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리로드니까 또 이제 재장전이라는 뜻도 되는 건데. 로드의 앨범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한번 또 뭐
뭐랄까 이제 체제를 다시 갖춰가지고 다시 한 그런 뜻인가요? 이게? 앨범 제목 그대로 로드 리로드 연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드 리로드의 어떤 연작이고 처음에 애당초 이 앨범을 구상을 할 때 CD를 2장을 낼 생각을 했었대요. 좀 더 큰 앨범으로 준비하려고 했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규모가 너무 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또 시간이 촉박하니까는 앨범 하나를 먼저 내고 그리고 그 투어 이후에 다른 우리가 구상했었던 곡들을 녹음을 해서 그거를 그 다음에 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96년도에 로드 그리고 97년도에 리로드 앨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가 들려있던 게 사실상 연작이 된 거다. 그렇죠. 이 로드 앨범 사실 좀 얘기할 게 좀 많기는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메탈리카가 이제 블랙 앨범이 사실 최정점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조금씩 이 앨범부터 저는 조금 그 좀 화려했던 시절, 황금 시대였던 그 이후가 이제 이때부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뭐 맞는 이야기긴 해요. 되게 뭐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는데 헤비메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선태 씨? 헤비메탈 하면 생각나는 거. 헤비메탈, 뭐 스래시 메탈. 아까도 말씀드린 약간 질주하는 느낌도 있었고 뭐 좀 아까 말했지만 다운 튜닝이라죠. 그러니까 좀 음정을 낮춰가지고 좀 묵직한 사운드를 낸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이제 디스토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악기 사운드 이런 거잖아요. 좀 더 카랑카랑한 그런 기타 소리. 막 묵직한데 막 뭐 금속 막 쨍쨍거리는 그런 느낌. 딱 보통 헤비 메탈하면 좀 그런 느낌인데. 그럼 그 한번 뭐 그거는 우리가 들었을 때의 느낌이고. 그렇죠. 그런 음악을 하는 밴드들의 어떤 생김새. 좀 되게 다들 그 우락부락 하시죠? 우락부락하다는 게 뭐 어떤 식으로? 헬스장에서 한 몇 년 이제 단백질 드시면서 운동하실 것 같은 모습에 머리 길고, 또 막 까만 이제 시꺼먼 옷 입고 이제 막 청바지도 그 블랙진에다가 막 티셔츠 까만 거 아니면 러닝도 되게 까만 거 입고 수염도 이렇게 길고 좀 그런 검은 옷에 악기도 검해. 맞아요. 검은 거 아니면 그냥 좀 그 쇠가 지금 회색 막 은빛. 그러니까 앨범 커버도 검했어. 시꺼매요 그냥. 근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메탈리카 멤버들이 머리를 다 자르고 와요. 왜죠? 이게 참 우리 머리 자르고 올래? 이게 아니고 그냥 서로 아무 얘기 없다가 어느 날 스튜디오에 왔는데 다들 머리가 잘려 있는 거야. 그냥 뭐 사전에 예고도 안 했는데 그냥 그 당연하듯이 스튜디오 출근했는데 나왔어 했는데 보니까 다들 머리가 짧아 있었다. 이 앨범이 나왔을 시기가 96년도, 97년도잖아요. 이때의 어떤 락 음악이 어떤 음악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나 이거를 한번 돌아보면은 메탈리카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좀 이때부터 약간 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뉴메탈? 뉴메탈이 유행하던 시기였고요. 랩메탈 이런 게 좀 슬슬 좀 유행을 하던 시기 아니었나요? 그리고 94년도 이후에 계속 이런 얼터너티브 락 음악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죠. 그렇죠. 뭐 사운드 가든이라든가 뭐 앨리스 인 체인스, 펄잼. 그리고 또 오아시스의 데뷔 앨범이 나왔던 해가 94년, 94년도, 95년도 뭐 이런 때예요. 또 딱 그때 나왔었죠. 이런 음악들이 이제 또 미국에서 유행을 하고 그러니까는 메탈은 사실상 이제 설 자리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그 뒷방 노인네가 되는 시기가 됐던. 글램 메탈들은 진작에 이제 뭐 앨범들을 더 안 내요. 그쵸. 내도 뭐 중박이나 치면 다행이야. 관심들이 없어. 화장 막 진하게 하고 와도 이제 밀려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냥 대세가 아예 바뀌었어요. 그냥 이 원래 그런 그 락앤롤의 큰 판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좀 음악의 그 메인스트림이 좀 한번 엎어졌다라는 건데. 근데 그 와중에 원래 메인스트림에서도 그렇게까지 주목을 못 받고 있었던 음악이었어. 스래시 메탈은. 그런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한번 이렇게 스래시 메탈을
대한 새로운 대안을 냈었던 게 블랙 앨범이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지만은 사실은 메탈의 판을 바꿀 정도의 그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메탈리카 밴드 그 개인의 영예였던 거야. 그냥 하나의 밴드가 그냥 좀 잘 된 거지. 예. 뭐 이 판 자체가 우리가 막 예. 이걸 이끌어 나가서 되게 한다 그런 네. 건 아니었던 그거 거죠. 자체를 뒤집을 만큼 뭔가 크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에 비해서 이 얼터너티브 록의 이 대세의 흐름이 더 어마어마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머리를 자를 만한 이유가 네. 그래서 머리를 잘랐던 것도 이제 우리가 80년대에 우리 그 사자 갈기 같은 머리털을 휘날리며 마음껏 노래를 부르고 달렸던 그런 음악의 시대는 갔구나. 멤버들도 본능적으로 그런 걸 알았었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 아름아름 느끼곤 있었는데 예. 이 머리를 자름으로써 우리 이제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그리고 사실은 블랙 앨범에 이어서 블랙 앨범의 약간 후속작 같은 느낌들 있잖아요. 그 이른바 뭐 블랙 앨범 2. 네, 뭐 그런 스타일의 앨범을 냈어도 메탈리카가 뭐 상업적인 재미는 좀 봤을 거예요. 뭐 한두 장 그런 것도 냈어도 네. 그 아마 열기는 이어갔을 그러니까 뭔가 텐데. 전작하고 비슷한 분위기의 앨범을 계속해서 냈어도 메탈리카가 이미 쌓아온 것들이 있으니까는 충분히 그 이름값을 해냈을 거라는 이야기죠. 팬들도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네. 허용을 해줬을.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머물기를 싫어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락세랑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메탈리카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조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약간 그 전 세대의 어른들이 현 세대에 좀 그러니까 이거에 맞추기 위해서 뭐 코딩도 배우고 뭐 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젊은 애들이 이걸 배워서 올라오는 거랑 나이 들어서 이걸 배우는 게 또 쉽지는 않고 이게 또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쉽진 또 않거든요.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뭐 메탈리카 멤버들이 이제 30대 중후반이에요. 이제 가정들도 꾸리고 이제 예, 애들도 키우고 그쵸. 있고 예. 그러고 있는 시기인데 그러면 이 두 연작 이걸 또 보면은 뭐 괜찮은 트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트랙들도 있죠. 네. 막 이게 무조건 뭐 하락세다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네. 저는 그냥 그래도 메탈리카니까 하고 이제 들었는데 사실 그 전에 기조랑 사실 많이 달라가지고 그 위화감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 이게 이름이 약간 족쇄가 되는 케이스인데 메탈리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는 메탈을 못해. 메탈 없는 메탈. 네, 그렇죠. 이제 메탈 없는 메탈이 된 거야. 이제는 그냥 이 얼터너티브 락의 세대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는 그에 맞는 음악을 또 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약간 이도저도 아니게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때 이름을 바꾸고 얼터리카로 했어야 되나? 얼터리카로 했으면 또 어땠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 근본이 메탈인데. 근데 근본이 메탈인데 메탈 음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건데. 그러니까는 메탈스러움을 많이 배제를 하려고 해요. 일단 당장에 자기네들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부터 다 바꾸잖아요. 그렇죠. 제일 바꾸기 제일 쉬운 게 머리 스타일이었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던 장발의 멤버들은 이제 그 5집 기점으로 이제 거기까지만 됐고 이제부터는 사자갈기를 휘날리던 제임스 해필드의 모습은 없죠. 그렇죠. 좀 단정한 머리를 한 그리고 수염은 그대로 기르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어떤 평론가분은 이때가 메탈리카가 제일 깔끔했던 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이때는 근데 확실히 좀 비주얼적으로 많이 약간 물이 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그 화장도 스모키 화장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뮤직비디오 보면은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건가? 오히려 그러니까는
뭔가 그 옛날의 영광에 뭔가 안주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를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주도를 했었던 게 라스랑 커크였는데. 이번엔 좀 주도권이 좀 커크에게 많이 쏠렸네요. 네, 그리고 제임스 해필드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한 발 물러선 다음에 라스랑 커크를 좀 존중해 주자. 약간 이런 식이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네. 라스는 원래 이제 창립자니까 그래서 치고 네. 좀 커크도 그동안에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나도 이 친구를 믿고 맡겨도 되겠다 하고 좀 일선에 살짝 물러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물론 제이슨은 별로 그렇게 이게 잘못됐다니까 이게 관여를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그 멤버로서 들어온 게 아니라 연주자명에 데려온 거라니까. 아무튼 제이슨 이 앨범으로만 봤을 때는 제이슨에 대한 대접이 좀 박해요. 그러니까 앨범 단위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역대 메탈리카 베이시스트를 생각하면은 제이슨 뉴스테드가 제일 불쌍하거든요. 좀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이슨 뉴스테드를 마냥 불쌍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메탈리카의 최고의 전성기를 함께한 멤버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말이 달라지니까. 네, 그 최고의 영예를 누렸어요. 그리고 이게 또 그 로큰롤 명예의 전당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 멤버는 제이슨 뉴스테드란 말이에요.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론 맥고니가 제일 불쌍합니다. 그런가? 제일 불쌍한 멤버는 론 총무예요. 근데 론 맥고브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막 시작도 전에 그런 트러블이 생겼던 거니까. 오히려 그래서 더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갖고 보면은 또 이때는 뭐 내부적으로는 또 뭐 문제가 없었나요? 내부적으로는 글쎄요. 내부적으로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었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초창기에는 내부적으로 그 좀 천둥 벌겋으니까 한 명씩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또 밴드가 좀 뒤로 갈수록 그런 게 점점 없어지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뭐 짬을 좀 먹고 관록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대처라던가 그런 좀 컨트롤이 되던 시기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비하인드 썰을 좀 들으려면은 약간 그 초창기보다는 약간 살짝 심심합니다. 좀. 근데 이게 앨범이 나왔던 시기를 한번 우리가 잠깐 돌아볼까요? 네. 킬레몰이 83년도에 나오고, 그쵸. 그리고 이듬해에 2집이 나오죠. 라이드 더 라이트닝이 84년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마스터 오브 퍼펫이 나오고, 그리고 88년도 엔드 저스티스 포 올. 그리고 91년도에 이게 앨범 주기를 한번 보세요. 보통 2-3년 주기로 한 번씩 나왔거든요, 앨범이. 그러니까 앨범 나오면은 앨범 그 수록곡들 가지고 또 투어 다니고, 그리고 또 짬내서 작업해가지고 또 이제 스튜디오 가가지고 녹음하고 또 앨범 내고 앨범 나오면 그거 가지고 투어 돌고 못 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실 일반 그 회사 다니는 분들이랑 다를 게 없는 게 만들고 그러니까 녹음하고 판매하고 또 투어 돌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거야. 그냥 진짜 쉴 틈 없이 그냥 자기네들 말 그대로 이 스래시 음악의 사운드랑 정말 딱 맞게 뒤도 안 보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청춘을 아주 마스터 오브 퍼펫까지는 계속 그랬었대요. 확실히 근데 젊을 때 노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저스티스 앨범이 나오기 전에 이제 투어가 다 끝나고 그 잠깐의 휴식을 좀 그나마 좀 가질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좀 약간 휴식이라 할 휴식은 그때가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되게 극적인 게 클리프 버튼의 죽음 이후 그렇게 된 거니까. 참 이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죽은 다음에 쉬어라 이거랑 좀 다를 게 없는데. 그래서 레스트 인 피스인가? 뭐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로드 리로드 연작 같은 경우에는 가사들도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좀 더 이제는 뭔가 그 전에는 막 뭔가 사회의 문제들을 꼬집고 뭐 약간 요런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젠 좀 더 개인의 어떤 감성으로 들어와요. 좀 더 자전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더 많은 걸 대변하는 좀 그런 곡들이 많은데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좀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정석인 것 같긴 한데 이게 가사들도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니까는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영감들이 막 이제 샘솟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뭔가 정말 중구난방식으로 아이디어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이거를 멤버들도 이제는 뭔가 그런 음악적인 욕심이 나가지고 야 이거를 우리 앨범을 하나만 CD를 한 장만 내지 말고 2장을 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그때 나왔던 거예요. 오히려 좀 더 그 바쁜 와중에도 더 의욕적으로 음악 활동을 했었다.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로드 리로드 이렇게 연작이 됐는데 워낙에 아이디어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니까는 멤버들이 이게 제대로 모여서 합주를 거의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LA에 가서 녹음하고 어떤 날은 뉴욕 가서 녹음하고 어떤 날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녹음을 해. 진짜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는 야 이거 좀 그렇다. 특히 제이슨 뉴스테드는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거의 못했다고 해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긴 해요. 좀 약간 정신이 없잖아요. 뭐 어느 날은 LA에서 노는데 다음 날은 뉴욕이래. 이러고 가가지고 또 해.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한대. 이게 좀 앨범 작업을 할 때 한 곳에서 좀 진드거니 하는 게 그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좋은데 이게 사실 그 이 앨범에 어떻게 보면 그 크나큰 단점이 드러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의견을 내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건 좋은데 이게 취합이 또 안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게 녹음을 다 했잖아요. 그 결과물들 중에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한번 이제 집어넣어 볼래? 하는 게 이제 겹치거나 서로 엇갈리거나 아니면은 야 1번 트랙은 요걸로 하자라고 뭔가 얘기됐는데 딱 이 결과물 꺼내 보니까 야 이거는 저기 5번에다 하자며 이런 식으로 갈리는 거야. 이때 우리 밥형은 뭐 했나요? 에? 우리 밥형은 뭐 했어요? 이때도 프로듀서가 밤락 프로듀서가 계속 하고 계셨는데 이거 수습하고 계셨죠. 이게 중구난방이니까 어쨌든 보따리엔 담아야겠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러면서 이제 좀 이 형님도 좀 정신이 없었다. 근데 이게 이 앨범을 마냥 좀 그 결과물 갖고 욕하기는 좀 그런 게 그 역대 메탈리카 앨범들 들어보면은 어떤 녹음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퀄리티는 좀 더 올라갔는데 좀 아이디어가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좀 이게 취합이 안 됐다. 오히려 그 퀄리티가 안 좋았을 때가 훨씬 더 그 아이디어 취합은 잘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그 프로듀서의 공로가 상당히 크지 않나 싶긴 해요. 약간 이게 좀 그 반비례하네요. 좀. 이게 또 오히려 밴드가 잘 되니까 이런 게 좀 독이 되는 건데. 그렇죠. 뭐 이름부터가 당장 독세가 되잖아. 참 저도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로드 리로드에 대한 좀 박한 평가가 이걸 좀 저는 이제 이걸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메탈리카 라이브 공연을 좀 보셨나요? 나중에 그러니까 좀 예전 거는 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본 게 좀 많긴 했어요. 그 라이브 공연 때 셀리스트 보면은 이때 당시에 발매했던 곡들이 거의 연주가 안 돼요. 맞아요. 그 이제 이후에 내한 왔을 때 라이브도 보면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의 곡들을 좀 많이 연주를 하지. 그렇죠. 가끔 이제 뭐 신보 나면 신보에 나오는 곡들 뭐 한두 곡이나 혹은 뭐 다음 앨범에 들어갈 곡들 뭐 선공개 정도로 한두 곡 정도 하고 이제 그 정도지 사실 막 그 신보들을 좀 메인으로 공연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메탈리카 라이브 보면은 항상 꼽히는 곡들이 이제는 뭐 블랙 앨범에 다수 있고 뭐 마스터 오브 퍼펫이라든가 라이드 라이팅에 크리핑 데스나 이런 앨범도 곡들 있고 정해져 있어요. 좀 어떻게 옛날 보면 노래들 그 옛날 영광스러웠던 나날들의 노래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사실 그리고 관객들의 니즈를 아는 거죠. 그 시절이 좋았다라는 거를. 뭐 물론 이 당시에 뭐 그렇게 상업적으로 뭐 고배를 마시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역시 메탈리카가 이름값이 있다 보니까는 그래도 상업적으로는 건재함을 계속 알린 앨범이기도 했지만은 글쎄요 이게 어떤 그 대중적인 어떤 반응이 막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걸로. 그리고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또 좀 특별했던 게
이 시기쯤에 이제 메탈리카가 우리나라 첫 내한을 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예, 예. 짧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내한을 왔는데 이때 그 막 썰들을 찾아보면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그렇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동대문 시장에서 돼지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 돼지 머리. 예. 근데 그 제가 이건 한번 찾아봤는데 그랬대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좀 그 약간 그런 분위기의 장소들을 가보고 싶다고 그 요청을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간 게 이제 뭐 좀 동대문 재래시장 이런 데를 갔었는데 그 분위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물레동에 있는 뭐 이제 옛날에 그 작은 공장들 있잖아요. 막 그 쇠 가공하고 예.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갖고 마침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한번 사진 찍자고 이제 기념전 얘기했는데 돼지머리가 있길래 그냥 들었답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 들고 찍었는데 그 당시에 좀 막 합성이니 뭐니 좀 논란이 있었는데 예. 이게 실제였대요. 예. 진짜 실제 돼지머리 갖고 돼지머리 들고 있는 거. 그 해필드가 되게 마음에 들었대요. 여기. 아이고 이거 되게 이거 뭐야 이러면서 신기한 거 본다고. 이때 당시에 메탈리카가 상당히 그 우리들 입장에서는 꽤나 감사했던 게 그렇죠? IMF였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네. 이제 막 실업자들도 많이 생기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이 당시에 첫 내한을 오는데 그 개런티를 많이 삭감을 했대요. 자기네들이. 네. 굉장히 또 호감입니다. 네, 좀 그런 개런티를 덜 받고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내한 공연이 그렇게 성사가 됐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에 공연을 좀 안 오는 게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앨범 판매량. 그러니까 한국이 보면 앨범 판매량이 좀 낮은 편이래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오던 아티스트들도 그냥 일본을 찍고 뭐 옆나라니까 한번 들러보자 정도로 예, 이제 그렇죠. 오는 정도였는데 이제 메탈리카가 그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나 봐요. 네. 그날 공연 썰 풀어보신 분이 그 얘기했었는데 막 공연하다가 한국 팬들이 너무 막 열심히 따라 부르니까 예. 자기네들도 걱정이 된 거예요. 예. 얘네들 뭐 안 힘들까 이러면서 이제 노래 도중에 멘트를 쳤대요. 너네 안 피곤하니? 그러니까 예! 이러면서 사람들이 소리 질렀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재밌었던 경험이었다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또 몇 번 또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마다 또 한국에 굉장히 좋은 호감을 많이 표현을 하고 갔어요. 또. 예. 그리고 제임스 해필드가 공연 중에 그 관객들하고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하는 프론트맨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막 그 떼창 같은 거 막 유도하고 그러잖아요. 네. 막 예! 이러면 또 사람들 막 따라하고. 그런 거 보면 참 되게 괜찮은 삶인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또. 네, 맞습니다. 물론 오집 만들 때는 좀 성격이 좀 불같기도 했지만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게 밴드 얘기 하나 하는데 1시간 이렇게 훌쩍 넘기는 거는 또 쉽지가 않은데 네. 이게 또 썰만으로 이렇게 또 시간을 채우는 게 이게 할 얘기가 찾아보면 더 많이 있어요. 그쵸. 지금 저희가 뭔가 이게 시간상 못 해드리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은데 요거는 네. 나중에 저희가 한번 보수공사 특집으로 해서 보수공사 특집? 네. 그래서 한 번씩 좀 뭐 정정할 거 있으면 정정하고 AS 네. 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어봤는데 네. 현태 씨는 저희가 올해 메탈리카 이거 처음 하면서 녹이 슬었나 안 슬었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맨 처음에. 지금까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아직까지는 막 녹이 슬었다기보다는 네. 이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칼을 쓰는데 네. 칼이 이제 이가 조금씩 빠지긴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갈아주고 해서 예. 그 예리함은 아직 있지만 네. 또 언제 또 이가 나갈지 모르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좀 어떤 골동품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는 건가요? 아직은 건재하다. 아직까지는 건재하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그 98년, 99년 뭐 물론 메탈리카가 완벽하게 죽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때였어요. 뭐 메탈리카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재하고 그리고 요맘때 이제 커버 앨범도 나오고 그리고 S&M이라는 그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라이브 앨범이 또 나옵니다. 심포니 예. 메탈리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죠. 그 S가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예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예, 자기네들 그 연고지에서 같이 합동 공연을 한 거예요.
이게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좀 좋습니다. 네, 오케스트라 그 교향악단이랑 같이 이제 협연을 하는데 뭐 저는 제법 괜찮게 들었습니다. 네, 저도. 네. 이거는 아직까지는 메탈리카가 건재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자기네들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그런 앨범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98년도 네, 98년도 뭐 99년도 요맘때쯤입니다. 딱 2000년대 전까지는 좀 이랬는데 예. 이 이후에 메탈리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예. 또 이어서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알차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얼마나 또 얘기가 나올지. 야, 이거 좀 그 지금 메탈리카 몇 년도죠? 지금요? 지금 거의 한 3, 40년 밴드잖아요. 네, 지금. 이 40년짜리 얘기를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는 힘드네. 준비도 힘들고 이게 또 막상 또 썰 나오다 보면은 정신이 또 없어요. 또 하다 보면. 뭐 아무튼 오늘도 정말 즐겁게 얘기를 나눴고요. 예? 다음 주에 또 아마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벌써 끝내? 다음 주가 마지막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 네. 여튼 다음 주에도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메탈리카 현재까지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학설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